뉴스들에 대한 공정한 시선, 법률 시사 토크 이슈 프리즘. 안녕하세요, 전혜원입니다. 그럼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이슈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최근 반려견과 관련된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반려견 규제 강화의 목소리가 한층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형 음식점을 운영하던 김모 씨가 한 연예인의 반려견에 물려 폐혈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죠. 이처럼 최근 반려견들과 관련된 사고가 늘어나며 반려견에 대한 안전장치와 관리에 대한 법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관련 법안의 제정은 물론 반려견의 견주들이 우리 개는 안전하다는 생각보다는 교육을 통해서 바른 산책을 하도록 하고 나보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듯 싶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아이코스와 근로 등으로 대표되는 관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일반 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관련형 전자담배 개별 소비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관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현행 52%에서 일반 담배 대비 90%로 올리면 세금은 1,739원에서 2,986원으로 올라가게 되므로 앞으로 관련형 전자담배의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앞으로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달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전국에서 모인 오토바이 사용자 300여 명이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 주행 허가를 요구하는 첫 집회를 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자동차 전용 도로나 고속도로의 오토바이 진입 금지가 다른 나라에서는 당연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법적인 이야기들, 잠시 후 두 분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기에서 구조하기 위해 목숨 걸고 일하는 소방관들이 구조나 진화 작업을 하다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 사비를 털어 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3년간 구조 활동을 벌이다 발생한 사고 때문에 소방관이 자비로 변상한 액수가 무려 1,732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에 대비해 지자체별로 보험을 들어놓긴 했지만 보상 규정이 까다로운 데다 심지어 30만 원 이하는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소방관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역효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감사한 소방관 분들을 위한 면책 법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장례 차량의 마을 통과를 놓고 주민들이 유족에게 발전기금 형태의 통행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제보되고 있습니다. 최근 충북 제천과 부여 등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장사를 지내기 위해 선산을 찾은 유족에게 마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통행세를 요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해당 마을 사람들은 1톤 화물차로 장의차를 가로막고서 마을 주변에 묘를 만들려면 500만 원을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장례식을 방해했고 주민 여러 명이 위력을 행사해 돈을 받은 것은 각각 형법상 장례식 등의 방해죄와 공갈죄에 해당한다며 조사를 마친 뒤 A 2장 등 4명을 입건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 변호사 두 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이슈를 쫓아가 봅니다. 변호사 추격대 오늘도 두 분의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효정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현정 변호사입니다. 네, 두 분 오늘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슈를 추격해 보기 전에 앞서 주간 브리핑에서 다뤘던 내용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분들이 오토바이도 고속도로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하는데 장 변호사님, 제가 알기로는 원래 고속도로에 오토바이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었나요?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로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통행할 수 없도록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OECD 국가 중에서 이러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몰랐네요. 때문에 실제로 얼마 전에 있었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요. 네. 주한미군 상위와 외국 기업은 고속도로 오토바이 진입 규제가 한국에만 있으니까 이를 풀어달라고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해외 경우는 그렇다면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를 진입할 수 있다는 건데 우리나라도 뭐 고속도로 생겼을 때 뭐 처음부터 들어갈 수 없었던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는 1968년 12월에 경부고속도로가 개통이 됐었는데요. 네. 250cc 이상 오토바이는 고속도로 진입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군요. 네, 그런데 그때부터 이륜 자동차, 즉 네. 오토바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게 되어서요. 1972년부터 정부가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을 전면 금지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 국민들이 당연하게 오토바이는 고속도로에 진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인식을 자연스럽게 형성하게 됐던 거고요. 지금도 운전자 대부분은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한 45년 정도 진입 금지가 계속된 거니까 네. 아무래도 못 들어가는 거라고 당연히 생각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아무래도 안전 문제 때문에 그런 거겠죠? 네, 아무래도 안전 문제 때문에 계속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최근 다시 이렇게 집회도 하고요. 오토바이 사용자들의 민원이 계속되는 걸 보니까 이 통행 금지를 해제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소송이나 법적 움직임 등이 예전부터 있었던가요? 네, 있었습니다. 오토바이의 도로 통행 금지 규정은 도로교통법 6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통행의 자유 침해 그리고 평등권을 위배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된 적이 있었는데요. 네. 당시 헌재는 관련 도로교통법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당시 헌재 법적 논리나 근거가 또 있었을 텐데요. 어떤 네. 내용이었을까요? 우선 이륜 자동차는 일반 자동차에 비해서는 구조적 특수성 때문에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고 사고의 결과도 상당히 중합니다. 네. 또한 정체 시에 부적절한 운행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네.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자동차 전용 도로 또 고속도로의 통행을 금지할 이유가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일단 두 분의 생각이 또 궁금해집니다. 이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봤을 때요. 이런 규제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장 변호사님 먼저 들어볼까요? 사실 도로교통법 63조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예. 일부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잘못된 운전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런 운전 습관으로 인해서 우리가 흔히 폭주 행위들을 접할 수 있게 되고 그런 폭주 행위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운전 습관이 개선될 수 있다면 예. 그리고 또한 이러한 개선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자동차, 이륜 자동차 운전 행태에 대해서 좀 그 경계심이 풀리고 그리고 그 우려가 감소될 수 있는 시점이 이른다면은 네. 저는 이러한 규정을 좀 완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거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어떤 생각하셨을까요? 네, 저도 장 변호사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는데요. 지금 헌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일부 운전자들의 변칙적인 어떤 운행 행태를 이유로 해서 전체적인 운전자의 그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제한의 범위가 제한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국민들이 이륜 자동차에 대해서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계속되고 있는 이상은 예. 조금 점차적으로 이 부분을 허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조금씩 완화를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의견이시고요.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입장은 두 분이 또 공통적인 것 같네요. 자, 주간 브리핑 내용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반려견 사고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며칠 전에 또 아주 큰 이슈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유명 연예인의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이 또 서울 시내 유명 음식점 대표 김모 씨를 물어서 결국 김모 씨가 폐혈증으로 사망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갑론을박 의견들을 많이 내고 계시던데 이 사건 때문에 반려견 사고와 관련해서 법적 책임이 어떻게 되는가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이 변호사님, 이 반려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법적 책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동물보호법을 통해서 일부
동물 관리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 다만 이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 행위의 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동물 관리자 책임에 대해서는 좀 상세한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네. 소유주가 맹견과 함께 외출할 때에는 반드시 계획의 목줄을 채우고 3개월 이상인 맹견에 대해서는 입마개를 해야 합니다. 네. 이를 위반하면 견주에게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예. 만일 이 개 물림으로 인한 상해나 사망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라고 네.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법적으로 처벌 강도는 어느 정도 될까요? 형법상 과실치상의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과실치사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에 비해서는 처벌 수위가 높지 않은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반려견 중에서도 이 맹견에 대한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나라에도 이게 외국처럼 이 맹견에 대한 기준, 뭐 법적으로 분류를 해놨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2항을 보면 예. 맹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도사견과 그 잡종에게, 아메리칸 피플 테리어와 그 잡종에게,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에게, 스테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에게,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에게, 네.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로 맹견을 분류하고 있고요. 최근 일각에서는 맹견의 범위를 확대하고 견주의 반려견 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로 이렇게 반려동물, 반려견이나 반려묘 이렇게 키우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좀 더 강력한 법적 제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를 마련하거나 보완한다면 두 분의 변호사님들은 어떤 것들을 좀 보완하면 좋겠다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장 변호사님? 저는 우선 이렇게 이번 사건과 같이 인명사고를 낸 사고에 있어서는요. 네. 그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을 보다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수원에서 피플 테리어라는 맹견에 물려서 이제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있어서 우리나라 수원지방법원이 그 견주에게 실형을 선고를 했었는데요. 예. 물론 지금 우리 법에서 기준이 된 가시치상 또는 가시치사죄로 인한 처벌 강도가 그렇게 미약한 건 아니지만 그만큼 엄격하게 책임을 물음으로 인해 가지고 예방적 그 강화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으로 소유자에게 책임을 더욱 엄격하게 물을 필요성이 존재하고요. 예. 그리고 이것에서 나아가서 우리나라는 반려견의 소유자가 지켜야 할 안전교육 그리고 반려견의 사회성을 높이기 위한 지침 등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제도로서 의무적 안전교육을 도입할 필요성 또한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한 교육과 그리고 관리에 대한 제한을 둔 법을 조금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두 분의 변호사님들이 가져온 이슈들 하나씩 추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현정 변호사님 어떤 이슈 준비하셨나요? 네, 제가 준비한 이슈는 바로 이것입니다. 최근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많이 이슈화가 됐었는데요. 이처럼 신고리 569기 원장공사 재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그리고 앞으로 재개될 법적 쟁점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네. 네, 올해 7월이었죠. 이 문재인 정부가 2021년 3월과 2022년 3월에 완공 계획이었던 울산 울주군의 신고리 원정 공사를 중단했었습니다. 사실 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내걸었던 공약이었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을 시켰었는데 좀 어느 정도 예상된 수순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건설을 중단했을 당시에
종합 공정률이 28.8%나 됐고요. 또 이미 집행된 공사비가 1조 6천억 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갔었기 때문에 이 공사를 중단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라는 여론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사를 잠정적으로 중단을 하고 3개월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 공론화 과정이 이제 끝난 거죠? 네, 끝났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탈핵화 과정을 추진하겠다고는 했지만 네. 사실 이번 공사는 3분의 1 가량 진행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막무가내로 진행을 중단시킬 수 없었던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원전 공사라는 것이 워낙 대공사이다 보니까 네.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충돌이 있었는데요. 안전상의 이유로 이 원전을 중단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식당이나 생활 편의시설 같은 상권들은 사실 본인들의 이익과 생계에 직접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갈등 관계에 얽히게 되고 그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공론화 과정이 도입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한번 이슈를 다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뭐 주변 상인들 문제도 있었고 이미 집행된 공사 대금이나 뭐 건설업체들과의 문제들도 굉장히 얽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공론화 과정을 거칠 때는 그야말로 뭐 함께 토론하고 논의할 사람들을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이번 공론화위원회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됐나요? 저희 현 정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법적 타당성이나 그리고 명분을 중요시 생각했던 것을 엿볼 수 있는데요. 네. 위원장과 위원은 국민적 신뢰가 높은 덕망 있고 그리고 중립적인 인사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촉된 위원장은 저희 전 대법관 출신인 김지형이라는 분이 맡으셨었고요. 예. 그리고 이 김지형 위원장을 필두로 각 위원들과 함께 시민참여단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시민참여단은 또 어떤 역할을 했죠? 시민참여단에 대해서 우선 사전 설명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9월 시민참여단 500여 명을 선정을 했었는데요. 예. 이 500여 명들이 10월 13일부터 충남 천안 소재의 한 연수원에서 합숙훈련을 2박 3일 동안 받았습니다. 그래요? 네, 이 합숙훈련을 2박 3일 동안 받으면서 그 토론 과정을 거쳤는데요. 네. 이 토론 과정에서는 모두 4차례 의견을 묻는 조사 과정이 진행이 되었었고요. 예. 이렇게 함께한 시민참여단에게는 신고리 5호기, 6호기의 중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실질적 결정 권한이 있을 뿐 결과적으로는 시민을 대표하는 참여단 471분의 이름으로 그 조사 보고서가 이번에 발표가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시민 참여단이 단순히 감시하거나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떤 결정 권한을 크게 줬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사실 이런 일이 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강한 권리를 줄 수 있었던 법적 근거가 있었을까요? 사실 우선 법적 근거라고 하면은 신고리 5, 6호기 공사 재개 혹은 중단을 결정하기 위해서 공론화위원회가 출범이 되었잖아요. 네. 이 공론화위원회의 권리와 의무 자체가 국무총리 훈령에 명시가 되어 있긴 했습니다. 네. 그 훈령 명칭은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었는데요. 네. 이 규정을 살펴보면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 6호기 원자력 발전소 건설 중단 여부에 관해서 네. 공론화를 통한 결과를 도출해야 할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도출해야 네. 될 책임. 네. 예. 그러나 공론화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위원 개인의 의견이 결과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네. 어떤 의미냐면은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은 시민 배심원단을 구성하고 네. 그 시민 배심원단이 충분한 학습과 토론을 거쳐서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신고리 5, 6호의 공사 재개 혹은 중단 결정에 대한 그 논의에 대해서 예.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을 하는 역할이었는데요. 네. 근데 여기서 정부가 어떠한 명제를 걸었습니다. 어떤 무엇이었냐면 애초 정부는 공론화위원회가 구성한 시민참여단이 내리는 결정을 그대로 정책에 수용을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그렇군요.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네.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시민참여단이 내린 결정은 정부가 그대로 수용을 하게 되니까 이 결정 자체가 강력한
네. 힘을 가지고 있었던 네, 거네요. 힘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아, 그렇군요. 아, 이게 법적으로 시민 배심원단의 결정에 힘을 실어주긴 했지만 7월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고 지금 시민 참여단이 중단, 뭐 재개 이런 권한을 가진다고 했을 때 사실 당시 7월에는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 것이냐 뭐 굉장히 여론들이 또 많았던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문제로 지적이 됐던 건가요, 이 변호사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리 원전에 대해서 공사 중단 재개를 시민참여단이 결정한다고 했을 때 예. 국내 법학교 수 44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때 당시 조사에 응한 법학 교수들 75%에 해당하는 33명이 정부의 권한을 민간에 위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어서 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아. 또한 그 공론화위원회 역시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시민 배심원단을 선정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예. 그 설치 근거에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그간에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라는 이유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다양한 의견과 견해가 있었던 공론화위원회가 법적 요건을 토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가 됐는데요. 잠시 살펴보면 시민참여단 471명의 최종 4차 조사 결과 건설 재개가 59.5%였고요. 중단은 40.5%로 나타나서 최종 결과에 따라서 현재 공사가 일시 중단 중인 이 신고리 5, 6호기에 대해서 건설을 재개하도록 하는 정책 결정을 정부에 권고한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는 이 같은 결정을 또 따르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원래 이런 형태의 권고안이 나오면 정부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가요? 어떤가요, 장 변호사님? 근데 권고라는 언어에서 알 수 있듯이 그건 권고에 불과하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쵸? 네. 네. 근데 이런 공론화 과정이 시작되기 전부터 정부는 시민참여단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계속 표명을 했고요. 그렇죠. 이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이와 같이 직접 참여해 토론하고 승인하는 민주적 절차 과정을 밟아서 저희 이번에 건설 재개 결정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도출된 결론을 현 정부에서도 사실상 적법한 민주주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고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 있는 겁니다. 네. 굉장히 그 절차는 뭐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였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런 결정에 따라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뭐 사실 정치적 이슈보다는 법적인 쟁점을 좀 따져봐야 하잖아요. 네. 이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보상금인 것 같은데요, 장 변호사님. 네. 사실 어떠한 결정이 나올지 전전긍긍했던 거는 바로 건설사들이었는데요. 네. 건설사들은 이번 중단이 되게 되면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환호를 했을 것 같은데요. 네, 건설 재개 권고 결정이 나오자 예. 정말 너무 기뻐하는 것이 바로 건설사였습니다. 네. 근데 이와 함께 건설사들은 건설 중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금을 정부에 요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몇 개월 동안 중단을 했기 때문에 좀 큰 손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보상금 규모가 어느 정도일까요? 사실 지금 전문가들은 예측하기로 한 1,000억 원 정도가 1,000억 아닐까. 원. 예. 네,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 신고리 건설에 대한 건설사는 삼성물산의 주관사라는 컨소시엄이었습니다. 예. 네, 이 컨소시엄에서 삼성물산의 최재훈 대표이사 사장 명의로 그 공문을 한수원에 보냈었는데요. 네. 공문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네. 공동수급사는 도급계약서 일반 조건 제31조에 일거해 추후 공사가 재개될 경우 해당 시점에서의 공사기간 변경 일수를 산출해 계약기간의 연장 및 그리고 이에 따른 비용을 한수원에 청구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산출할 비용이 현재 예상되고 있는 1,000억 원 수준일지 아니면 이를 넘어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 조건을 한수원이 수용을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이제 좀 소송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이 변호사님 이 보상 기준을 어떻게 세우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우선은 보상의 금액 기준 예. 그리고 보상의 주체가 문제가 누가 될 될 수가 있는 것인지가 거죠. 문제됩니다. 우선은 계약의 주체로만 보면은 이 건설사들의 컨소시엄 그리고 한수원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네. 한수원이 그 계약의 해당 비용을 지급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다만
이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로 공사가 중단된 것이기 때문에 네. 이 피해액 산정은 물론이고 보상 주체를 비롯한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신고리 원전의 건설이 재개가 됐습니다. 앞으로 뭐 보상금을 비롯해서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일단은 사회 안팎으로 어떤 정책을 국민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해결을 했다라는 것에 큰 의미를 좀 부여하는 것 같고요. 다양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 변호사님, 이전에도 뭐 해외에서나 뭐 이렇게 국민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정책에 반영이 된 경우가 있었을까요? 사실 이번에 우리나라는 처음이지만 예. 해외에서는 60여 차례에 걸쳐서 공론화 과정이 있었고 꽤 이미 그 많았네요. 효과는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올해 4월에 몽골에서는 6개의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일반 시민의 의견을 묻는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몽골의 전문가들은 어떤 평가를 했냐면요. 기존의 정당이 주장해온 내용과 전혀 다른 토론 결과가 나왔다. 그렇지만 조사 결과가 모두 헌법 개정에 반영됐다고 설명하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우리처럼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공론화 과정을 한 사례들도 여러 개가 있는데요. 우선 1996년 미국 텍사스주에서 각종 발전소 등 전기 시설에 대한 공론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고요. 네. 그리고 2007년 미국 버몬트주에서는 미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공론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최근 2012년에 끔찍한 사고였던 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노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도 일본에서는 원자력 관련 공론조사들을 실시를 해서 그에 대한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공론조사 꽤 여러 나라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이 주는 의미는 또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런 공론조사가 주는 의미는요. 우리가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기회가 현저히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에너지 문제, 이 에너지 문제는 우리 모든 국민이 사용을 하고 있는 에너지 문제인 거기 때문에 예. 우리 국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론화 과정은 특정한 어떤 정책에 대해서 우리 국가의 주체인 국민들이 직접 그 수기를 거쳐서 결정에 참여를 하고 예. 결론을 도출해서 그 도출한 결론을 국가 전체가 수용을 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매우 네.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 집단이잖아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과연 항상 좋은 결정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도 이번에 처음으로 신고리 원전에 대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을 한 것인데 두 분 이 과정들을 지켜보시면서 또 어떤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의견 들어보도록 할까요? 우선 세 가지로 줄여서 살펴보게 되면요. 첫 번째는 수기 민주주의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민주주의가 보다 성숙하게 한 발자국 나아갔다는 점에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참여한 471명의 시민참여단이 설사 나와 반대되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나는 따르겠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뿐만 아니라 공사 재개를 반대했던 시민단체 역시 국민의 의견을 수용하는 입장을 따르겠다라고 네.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좀 더 한층 내려앉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렇게 공론화 과정에서 살펴보면 정치적 갈등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적 갈등이 전반적으로 줄어들 수 있고 분열과 대립을 넘어서서 통합과 상생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만약에 저희가 이걸 이대로 내버려 두었으면은 이번 신고리 569기 원전 건설과 관련돼서 몇 년간의 끊임없는 논쟁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그래 우리 국민들이 결정한 이 판단에 대해서는 그래 따라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많은 논설이 나오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네. 뭐 결과도 신속하게 좀 빨리 진행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예. 사실 앞으로 모든 사회적 이런 정치적 갈등들을 공론화 과정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중요한 그리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사회 갈등에 있어서는 이러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의 이런 숙성된 그리고 성숙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절차는 좀 계속되어야 필요할 것 되지 같다.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네요. 이 변호사님 어떠세요?
우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알고 있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수와 소수를 결정해서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다수결 민주주의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사실 이 부분에서는 조금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본적인 정보나 이런 부분이 없이 그냥 숫자만으로 결정된다면 그 소수의 부당함에 대한 반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수기민주주의라고 하죠. 이번 공론화 과정에 대해서요. 이 부분은 충분히 양측의 정보를 전달하고 토론해서 숙성시킨 다음에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상적인 민주주의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론화 기간이 좀 짧고 그리고 각자의 입장에서의 정보들이 좀 균형적으로 제공이 되었을 때만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서 법적으로 그리고 또한 제도적으로 구체적인 보완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요. 앞으로 점점 더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 그 안에 숨어있는 법적 쟁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두 분 마지막 촌철살인 한마디 어떤 내용 써주실지 궁금하네요. 자, 칠판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의 촌철살인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 준비하신 장 변호사님 어떤 내용 쓰셨나요? 네, 제가 준비한 명언은 바로 이것인데요. 사실 이번 공론화 과정에 있어서 정말 다들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원정 정책은 국민을 배제하고서는 결정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원자력 정책은 국민을 배제한 상태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중요시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네. 이번 공론화 경험은 저희 사회가 사회적 갈등 현안들을 해결하는 다양한 사회적 대화, 대타협의 방안을 마련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너무 전문가들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국민들이 직접 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많이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어떤 내용 쓰셨나요? 네, 저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을 떠올랐는데요. 네. 이번 이 수기민주주의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이슈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이 부분, 그러니까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 국민들 일부에 대한 견해를 듣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문제도 많았는데요. 네. 정부가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비판되는 부분들은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보다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두 분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이게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인데 이번 공론화 과정도 국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또 생각을 해서 좀 긍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네, 변호사 추격대 이제 두 번째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호정 변호사님 준비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제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대한민국 정당방의 허와 실입니다. 형사사건이 벌어질 때 많이 이슈화되는 것들 중에 이 바로 정당방위를 들 수 있는데요. 네. 이 정당방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집에 강도가 들어왔다든지 범죄자와 마주쳤을 때 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정당방위라고 얘기하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최근 이와 관련해서 주목해 볼 만한 사건이 있었죠, 변호사님? 네,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텐데요. 2년 전 2015년 9월 24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 결혼을 앞두고 있던 예비신랑 양모 씨의 집에 군인 장모 씨가 침입해서 흉기를 이용해서 예비 신부를 해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요? 예비 신부의 비명을 들은 예비 신랑 양 씨는 예.
잠에서 깨어나서 그쪽 현장으로 가봤는데 갑자기 흉기를 든 장 씨가 있다 보니까 예.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군인 장 씨가 들고 있던 흉기를 빼앗아서 살해야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네. 최근 검찰이 2년 만에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그렇군요.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의 일이라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었는데 정당방위를 인정받는데 2년이나 걸렸다고요. 이게 정당방위 인정받는 게 쉽지는 않은가 봐요. 네, 판례에 비추어 봤을 때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네. 검찰도 상당한 숙고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럼 고민의 시간이 2년 정도 걸렸다. 뭔가 좀 더 그렇습니다. 꼼꼼하게 뭔가 사건을 조사했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당방위에 대한 인정이 된 이 사건을 우리가 접했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이 내용이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일들에 대해서 어떤 유의미한 이용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예,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이 사건, 예비신부 사건은 검찰에서 사건을 수사 단계에서 종결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이슈가 된다면 향후 재판에서도 정당방위와 관련해서 조금 더 폭넓은 인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당방위에 대해서 앞으로도 많은 영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일단 앞서 지금까지 정당방위가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주셨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뭐 그런 판례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최근 춘천지법에서 37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60대 여성이 네. 남편을 돌로 수차례 내리쳐서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때 여성은 정당방위를 주장했었는데 네. 재판부는 이 여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정당방위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37년 동안 가정폭력을 당했다 하면 정말 심각한 수준인 것 같은데 이분이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한 것이 그 살인을 한 순간에는 폭력이 없었던 건 아닐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건 내용을 보면 당시 부인인 김 모 씨는 모임을 갔다가 오전 1시 10분경에 귀가했다고 합니다. 네. 늦은 귀가에 화가 난 남편이 김 씨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유리잔을 집어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다만 김 씨는 이때 장식용 돌로 남편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쳤고요. 예. 또 바닥이 쓰러져서 출입문 쪽으로 기어가는 남편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서 살해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어찌됐든 끔찍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살인 직전에 남편의 폭력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한 거잖아요. 근데 장 변호사님, 이 정당방위란 거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정당방위는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해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경우에 예. 상당한 이유가 있는 방해 행위를 뜻하는데요. 우리나라 형법 제21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고 위법성 조각 사유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방위를 세 가지 요건으로 분류해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요건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요. 예. 다음으로 두 번째 요건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런 세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지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좀 이해하기가 쉽게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는데요. 첫 번째 말씀해 주신. 이 현재의 부당한 침해는 지금 바로 목전에 놓여 있는 급박한 침해 상태에 있거나 예. 아니면은 지금 침해 상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거나 또는 이 침해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있는 현재의 침해여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끝나버린 과거의 침해 또는 앞으로 발생할, 장래에 발생할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할 수 없습니다. 가장 쉬운 예를 설명해 드리면 예. 어젯밤에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근데 도둑을 못 잡았어요. 그 다음날 길을 가다가 도둑을 만났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을 막 폭행한 거예요. 이 경우에 있어서는 현재의 침해는 이미 그 전날 절도 행위가 끝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폭행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은 그 예를 들었을 때는 일단 쉽게 이해가 되긴 합니다. 네. 근데 또 다른 요건들이 또 있었잖아요. 말씀해 주신. 다음으로는요, 예.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해하기 위하여 한 행위여야 하는데요. 네. 이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은 거의 모든 이익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성적 자기결정권, 그리고 신체의 보호권 이런 네. 것도 포함될 수 있는데요. 인적이 드문 심야에 혼자 기가 중인 여성이 있었는데요. 그 여성이 한 남성이 갑자기 뒤에서 달려들어서 어두운 골목으로 끌고 가서 폭행하고 억지로 키스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 있어서 여성이 너무 놀라서 예. 엉걸겹에 그 남성의 혀를 깨물어서 혀가 단상이 됐는데 잘려졌는데요. 예.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은 피해자 여성이 신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남성의 혀 절단상을 입힌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해당하고 자신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방해행위는 추가적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 위험 제거에 효과적인 수단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네. 그 여러 수단이 있는 중에서도 침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실을 입히는 부분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사회윤리적 제한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법질서 전체에서 어느 정도는 요구되고 허용되어야 되는 행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법률 용어라서 좀 어렵기 때문에 네. 예시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기본적으로 작은 법익을 방해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큰 법익에 대해서 반격을 가하였을 경우에는 예. 정당방위라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뭐 쉽게 예를 들면 1,000원짜리 과자를 훔친 절도범에게 예. 강한 폭행을 해서 전침 12주의 상해를 입혔다라고 예.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는 않겠지요. 예. 예, 그리고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책임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상대방으로 보기에는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린아이의 침해에 대해서 방위 행위를 한다라고 할 때에는 되도록 그냥 피하는 정도에서 해야지 적극적인 공격 행위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그 상당성 중에 하나의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앞선 사건들과 같은 일들이 터지게 되면 일반적으로 시민의 여론은 보통 정당방위를 인정해야 된다 하지만 이 정당방위가 실제 인정되는 경우는 참 드문 것 같습니다. 우리 법원이나 재판부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비율이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 될까요? 사실 비율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일단 드물다, 네, 네. 거의 없다는 네, 말씀이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혹시 뭐 많은 사건들 판례를 접하셨을 거잖아요. 네. 뭐 이런 경우는 정말 정당방위인데 안타깝다 이랬던 적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네, 대표적인 예로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이 그 부인을 찾아와서 이혼하면 죽여버리겠다라는 식으로 가위를 들어 폭행도 하고요. 예. 그리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식으로 한 경우에 이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서 사망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경우에 대법원은 방위행위의 한도를 넘어서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 형법에 보면 그 21조 3항에서 그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다 하더라도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 이 경우 그 남편의 폭행행위라든지 협박행위가 워낙 강했고 그 야간에 불안스러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21조 3항을 적용해서 면책을 해줬어도 되는 사안이 아니었나 조금 안타깝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례에 비추어서 앞서 언급된 가정폭력 사건을 한번 살펴보면요. 네. 이 사건의 경우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미 돌로 내리친 행위를 통해서 남편의 폭행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저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후에도 아내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네. 다시 한번 그 쓰러져 있는 남편을 현관문으로 가는 남편을 또 쳤죠. 또 쳤죠. 예. 그 부분 때문에 좀 분노 등의 공격 행위가 있었다라고 별도의 행위로 본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남편의 오랜 가정 폭력으로 인한 두려움 등을 감안해서 네.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은 형량에 고려했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사형에 대한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경을 적용해서 처단형, 그러니까 감경을 적용한 형의 범위는 2년 6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가 되게 텐데요. 예. 여기에서 4년을 선고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충분한 고려를 했다고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장 변호사님도 사례를 많이 접하셨죠? 어떤 기억나는 사례 있으세요? 네. 방금 가정폭력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건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은 사례가 있을까요?
지금 뭐 거의 없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없다에 한번 의견을 내보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 가정폭력 사례로 정당방위를 인정받은 사건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다만 그렇군요. 네, 최근 세간에 알려진 폭력 남편 내사 사건이 있었는데요. 예. 이 사건에서는 7년째 아내를 구타해오던 알코올 중독자 남편이 네.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 나서는 아내의 뒷머리채를 이렇게 잡아채고 손으로 당기자 아내가 뿌리치면서 돌아서서 남편의 배를 가격을 했는데요. 이 남편이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히고 다음날 병원에서 침대에 누워 있다가 낙상해서 그러니까 뇌사에 빠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네, 우선 이 사건에 있어서 1심에서는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을 했었는데요. 다시 항소심, 고등법원에서는요. 네.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렸습니다. 이처럼 가정폭력에 있어서는 치매 현재성을 너무 좁게 인정해서 저희가 뭐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피해자들이 오히려 처벌을 받는 되게 네. 불합리한 상황이 생기는데요. 그러면 일반 사건의 경우에는 괜찮을까? 이렇게 살펴보면 또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사건인데 도둑이 새벽 3시에 집에 침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거 일명 도둑 내사 사건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피해자이자 가해자인 이 행위자, 정당방위 행위자가 새벽 3시쯤에 집에 들어왔어요. 그 예. 집에 들어왔는데 도둑이 물건을 훔치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 네, 자기 집에서. 그러니까 놀래서 이 서랍장을 뒤지고 있던 도둑을 발견하고는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네. 그러자 이제 도둑이 넘어진 상태에서 막 도망을 가려고 했는데 이 정당 방위를 하고 있던 행위자는 그냥 그 상태에서 멈추지 않고 빨래 건조대와 자신이 차고 있던 벨트를 이용해서 이 그 도둑을 여러 차례 때려서 뇌사 상태에 빠지게 했는데요. 네. 사실 우리가 이 사건을 살펴보면 새벽 3시에 누군가 우리 집에 들어와 있습니다. 너무 놀라고 당황스럽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도둑이 도망을 가려고 하지만 설사 밖에 같은 공범자가 있을 수도 있는 일이고 네. 도망갔다가 다시 우리 집에 또 침입할 수도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 정당 방위의 어떻게든 상당성, 잡아야 될 거 네. 아니에요. 그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을 해서 우리가 이거를 구성을 할지는 좀 심각하게 논의를 해봐야 될 문제인데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결론은 안 났고요. 아니요.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절도범이라는 사정을 아무리 고려해도 범행에 대해서는 비난 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다 해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요. 그다음 이제 항소심은 이제 진행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거치고 나자 이제 국민들이 많이 분노를 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계속 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맞아요. 네, 뭐 아무것도 어떻게 할수 우리를 없는 구제를 거냐. 해야 되느냐. 네. 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두 분께서 판례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왠지 더 국민으로서 억울해지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정당방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이 정당방위에 대한 인정, 법적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만약에 수정이 필요하다면 어떤 것들이 덧붙여져야 할지 의견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 변호사님 먼저 들어볼까요? 네, 그동안 법원 검찰에서는 이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것에 상당히 제한적이었다는 것은 앞서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어떤 개인이 타인의 불법에 대해서 방위를 하는 것 부분에 대해서는 네. 어느 정도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건 사실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 부분이 확대된다면 모든 것이 정당화하게 되는 어떤 변명,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으니까요. 예. 그런 측면에서 엄격한 요건을 작용해서 제한적으로 판단한다는 부분은 동의하는데요. 다만 그 계속적 침해에 대한 어떤 방위 행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완화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예. 21조 3항 언급한 바가 있는데 이 상대방이 야간이나 뭐 불안으로 인해서 조금 과잉 반응을 했을 경우의 면책 규정 부분에 네. 대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인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 변호사님은 어떤 의견 주실까요? 네, 이효정 변호사님 의견을 좀 덧붙이자면은요. 지속적인 폭력 피해에 노출된 케이스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방적 정당방위가 인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의미냐면은 계속적으로 가정폭력 사건들을 좀 살펴봤는데 가정폭력 사안은 다른 사건들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가정 내의 문제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신고율이 좀 낮은 편이고요. 신고하더라도 경찰이 가정사로 치부하는 일이 드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인식 때문인지 가정폭력 피해자는 구제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고 극단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극단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더라도 과거로부터 침해 행위가 계속적으로 있었고 예. 이러한 침해 발생의 개연성이 높다면 가족, 부부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런 정당방위의 구제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 현재성의 요건이라든지 상당성의 요건을 좀 더 완화하게 해석을 해서 이런 피해자들의 구제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비슷한 의견 주셨습니다. 뭔가 기준을 완화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었는데, 자, 촌철살인 한마디는 어떻게 써주실까요? 자, 화이트보드 드리겠습니다. 자, 촌철살인 한마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잠깐 보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두 분이 서로 의논한 게 아닌데 같은 말을 써주셨어요. 지금 단 한 글자도 틀리지가 않는데 먼저 이 이슈 준비하신 이 변호사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네, 저는 법은 불법에 양보할 필요가 없다라는 명제를 들고 나왔는데요. 네. 이것은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근거로서 사용되는 대명제입니다. 이번 예비 신혼부부 사건을 통해서 예. 법원과 그리고 법원이 이 정당방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조금 더 상당성과 관련해서 정당방위를 제대로 좀 판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앞으로 또 많은 발전들이 거듭되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봅니다. 자, 같은 말이거든요. 장 변호사님. 이번 신혼 예비부부, 예비신혼부부 네. 사건에서처럼 검찰이 판단한 이런 결정은 정말 정당방위에 있어서 하나의 획을 긋는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러한 결정이 앞으로 우리나라 판례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는 매우 궁금하고요. 네. 이제 국민 스스로가 합법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는 행위를 할 때 네. 이러한 행위에 대한 부당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에 대한 보완을 국가적으로 그리고 법원, 검찰, 경찰 단계에서 모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 두 분의 똑소리 나는 미녀 변호사 분들과 함께해서 참 오늘 기분 좋게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의견이 또 일치가 되니까 더 의미 있는 오늘 녹화였던 것 같습니다. 자, 법은 불법에 양보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꼭 기억을 하고 앞으로 정당 방위에 있어서 이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법률적인 시선을 통한 원칙적인 시사 분석, 법률 시사 토크 이슈 프리즘.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대한민국 이슈와 함께 냉정한 시선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